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오후 6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지금과 어떤 점이 비슷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닉슨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킨 주범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태환제 포기 아시죠? 금태환제를 포기하신 37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1971년 8월 15일 날 금태환제를 포기하시면서 닉슨 쇼크라고도 불리죠. 닉슨 쇼크로 불리는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십니다. 결국에 말로에는 또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탄핵 위기를 맞았는데 사임을 하셨죠. 사임을 하셨고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50년 전. 제가 태어난 해가 70년이니까 제 나이도 그렇네요. 일단 보시면, 자, 우리 지금 금태환제를 포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1945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가 기축통화로 전환이 되면서 31년도에는 영국이 금태환제를 중지했었죠. 세계대전 발발하고 거기에서 미국 참전을 하고 승리로 이끌면서 이제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기축통화가 되었고 1온스당 35달러인가? 달러로 해서 금태환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금태환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1950년대 보시면 우리 한국전쟁에도 미군이 참전을 했고 1960년도에는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 시기는 냉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을 많이 찍어냈죠. 베트남에서도 많이 제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해졌죠.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유럽에서 가만 보니까 얘네들 이거 돈 이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이거 다 금으로 바꿔줄 수 있어?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럽 전체 영국, 프랑스 다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서 너네 안 되겠어, 달러를 금으로 바꿔줘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이라는 게 이제 한정돼 있는 거니까 이걸 다 바꿔주다 보면은 금이 보유가 지금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닉슨이 8월 15일 날 갑자기 금태환 중지한다.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그랬지만 계속 중지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닉슨 쇼크가 나타나면서 이 금값입니다. 금값 1온스당 35달러 하던 게 지금 보세요. 500달러를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500달러 찍고 그 다음에 떨어졌는데 이 시기가 80년입니다. 80년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금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 다시 금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금값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은 무엇이냐?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게 돈 가치가 떨어진 건데, 이렇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자에게서 부자들에게 부를 이전시켜 준다. 계속적으로. 왜?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상승해 버리거든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진행이 돼 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게 돼 있어요.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결국엔 금태환제를 이렇게 포기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국채 발행해서 계속 찍어내면 되죠. 뭐 금태환도 아닌데 금 보유 얼마나 하고 있는지랑 상관없이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됐죠. 73년, 79년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오일 쇼크까지 겹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됐죠.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금태환제를 포기하기 전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왜? 전쟁 비용하고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재정 적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은 많이 풀리고 물가가 치솟으니까 닉슨 대통령은 이런 경제 정책을 썼습니다. 임금을 통제하고 물가를 통제하겠다. 국가에서 통제하겠다. 지금 누구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73년에는 아예 가격까지 동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썼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썼던 정책이거든요. 가격 동결 명령을 아예 내립니다. 가격 전혀 못 올린다 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밀턴 프리드먼,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가격은 통화 수량 이론 수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통화 수량 이론을 발표하면서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닉슨의 통제 정책은 비극이다. 이런 통제로 인플레이션은 저지될 수 없다.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규제가 축적됨에 따라서 마침내 물가 폭등으로 기울는다. 결국에는 물가 폭등이 일어났죠. 이후에 73년 이후에 거기에 불을 부은 것이 이제 4차 중동 전쟁.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에 아랍이 4차례나 전쟁을 일으켰는데 4차 중동 전쟁이 73년 10월에 아랍 연합에서 먼저 침공을 했죠. 떠나라 이거죠. 떠나라. 침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초반에는 아랍 연합이 승기를 잡았죠. 침공을 해서 승기를 잡았는데 여기서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전세가 뒤집혀 버립니다. 미국이 참전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1차 오일 쇼크의 원인은 그래서 4차 이제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에 패배한 아랍연맹에서 아랍권이 이스라엘이 점령 지역에서 철수할 때까지 매월 원유 생산량을 5%씩 감산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1배럴에 $2 정도 했던 오일 가격이 $30까지 치솟습니다. 자원이 무기화되고 자원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고 2차 오일 쇼크는 이거는 이란 유전 노동자들이 독재자에게 항의하면서 파업을 돌입했고 이제 80년엔 이란 이라크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도 하루 5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유 가격이 2달러 수준이었던 게 1차 오일 쇼크 73년도에 11달러까지 한 5배 맞나요? 5배 이상 치솟았고, 2차 오일 쇼크 79년도에는 36.83달러, 2달러에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2달러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가스가 없다, 충전도 못한다, 충전이 아니라 주유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서 잡았냐, 폴 볼커가 등판을 한 거죠. 이분이 연준 총재로 치면 게 79년인가 그래요. 79년도에 등판을 해서 1982년까지 기준금리를 20%까지 높였습니다. 11%에서 20%까지 올렸습니다. 결국엔 물가 하나 잡겠다는 신념으로,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소수 자본가들에게만 이익을 선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잡겠다, 볼커가. 그래서 79년도에 13%였습니다. 13%. 지금 몇 프로죠? 7%에서 8%잖아요. 그때는 13%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율이, 자, 이 금리를 올리면서 83년도에 3.2%로 떨어졌다. 결국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업률이 10% 이상 치솟았고, 달러가 지금 폭락했고, 경제는 망가졌고, 경제는 망가졌지만 이후에 자유시장 경제가, 돈이 시중에서 흡수되면서 결국에는 이후에는 다시 경제가 살아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대형 은행 규제 볼커룰을 제정했어요. 제정해가지고 무조건 돈을 풀고, 그냥 신용 대출을 해줄 때 준비금이라는 게 있죠. 준비율, 지급준비율이라고 그러죠. 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 이거에 대한 것도 조절을 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걸 마련하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지금 케인즈라고 하는 케인즈주의가 결국엔 보면은 총수요 증가 정책이거든요. 뭐냐, 이분은 자,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하면 인플레이션 떨어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풀어야 된다. 총수요 증가 정책, 돈 풀어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온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라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분이 틀렸다는 걸 새로운 하이에크, 프리드먼 신자유주의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분 다 노벨상 수상하셨습니다. 노벨상 수상하셨고, 결국에 중앙 계획에 의해서 총수요 증가 정책을 피게 되면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중앙 계획은 결국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 하이에크가 그래서 하이에크의 시장 경제 이론을 받아들인 로널드 레이건, 마가렛 대처, 또 있죠. 덩샤오평이 받아들여서, 이분은 흑묘백묘 이론으로 유명하고요. 지금의 중국 경제를 만든 인물이죠. 이분이 이 하이에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흑묘백묘 이론, 선부론 이런 걸 내세워서, 자, 부자가 될 사람들 부자가 먼저 되라. 그리고 규제를 다 철폐하고 부자에 대해서 욕하거나 그러지 않고 무조건 부자가 되라 먼저.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은 큰 정부, 그리고 돈을,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정부 부채를 적자로 이끌면서 복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게 되면은 돈이 시중에 많이 풀고 공돈이 많이 생기겠죠. 공돈이 많이 생기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그러면 열심히 돈 번 사람들의 돈에서 돈을 빼앗아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간다? 자본가. 이게 돈이 들어간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빚낸 사람한테서 저축한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빚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부가 이전이 된다. 그리고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자산이 없는 일반 시민들,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 중산층이 재산을 빼앗아서 자산가에게 준다. 그래서 그게 참 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이게 하이에크의 처방전입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감세와 규제를 완화해서 생산 비용 감소로 인해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노조의 특권을 박탈해서 파월 무기로 해서 생산성 확대 없이 임금 인상을 시키는 것이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 해고를 유연하게 하고 시장 경제에 맡기고 완전 고용을 표기하라. 그런데 지금 안 그러고 있죠. 연준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계획. 이 완전 고용을 위해서 자꾸 시장에서 자꾸 뭔가를 규제하고 계획하고 조정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틀어진다. 규제의 역설이죠. 예.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해라. 공기업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 우리나라 공기업 그렇죠. 업무 로딩은 그 워라밸이죠. 업무 로딩은 작고 생산성은 떨어진다. 일 안 하고 돈은 많이 가져가고. 자, 그럼 적자 나면 세금으로 떼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론은 정부의 중앙 정책에 의한 총수요 증가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시장 경제 메커니즘의 역점을 둬 경제가 정상 작동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중앙의 개입과 복지에 의존하는 것은 사람들을 결국 노예로 만든다는 것 뿐이다. 예, 지금은 그러면은 70년대에는 결국에 자, 금태환제가 포기되면서 돈이 풀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팬데믹이죠. 팬데믹. 그리고 여기에서 겹친 게 뭐였죠? 전쟁. 여기도 똑같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쳤습니다. 비용 인플레이션이 또 겹쳤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지금 계속 부채 한도 증액을 계속하고 있죠. 부채 한도 증액. 민주당에서는 아예 부채 한도를 무제한으로 바꾸자. 계속 풀자. 무제한으로 풀자. 이런 것이 다 지금 좌파의 정책이거든요. 좌파의 정책이 그 큰 정부를 지향하고 계획경제, 규제를 통해서 독점 자본을 독점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보편적 복지를 계속 만들고 있죠. 뭐 기본소득까지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본가 그러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민주당을 좋아하죠. 월가는 민주당을 좋아한다. 투자자들은 민주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좌파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닉슨 대통령은 또 공화당이거든요. 공화당인데 왜 이런 정책들을 썼는지 그때 당시에는 경제 이론이 그렇게 돼 있었는 모양입니다. 아까 여기 케인즈주의.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에 맡겨라. 였는데 케인즈가 총수요 증가 정책. 이분도 총수요 증가 정책. 이분도 투자자였죠.
총수요 증가 정책. 예? 돈 풀어라. 돈 풀어서 기업들한테 기업들이 예? 돈이 풀려서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했고 투자자들한테는 좋았죠. 자본가들한테 좋았고 자산 가진 사람들한테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갔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망가뜨리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됐다. 이게 돈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예? 자산 인플레이션 생기고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하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월급 타가지고 이거 저걸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쫓아가냐. 예?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그리고 월급에 대한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응?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할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또 중산층이 자본가의 기득권을 가진 자본가들 남겨놓고 중산층이 전부 하위층으로 전락하게 되죠. 우리나라 민주당이 이런 걸 노리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자, 지금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돈이 풀렸고 이때는 70년대에는 금태환제를 포기하면서 돈이 풀린 건데 그 전에도 뭐 냉전 비용 때문에 증가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풀린 상태에서 이제 돈을 무조건 풀어낼 수 있는 금태환제가 포기됐어요. 포기되면서 돈이 막 풀리기 시작했죠.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돈을 쓴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팬데믹 때문에 풀렸고 그걸 빨리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하지 못했고 거기에 비용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지면서 유가가 폭등했고 자, 3대 그 농산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폭등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물가가 발표될 때 어떻게 될 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결국에 또 물가 8%, 9%, 뭐 10%까지 찍게 되면 지금 따라가는 거는 늦다. 지금 이런 금리 상승으로는 늦다. 그래서 뭐 50bp 지금 뭐 5월달에 75bp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결국엔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외 그렇지 않더라도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가더라도 금리 인상은 빨라질 거다. 그럼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 자산 가격에는 어느 정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지금은 고평가라고 봐야 된다. 유동성이 회수된다 그러면 결국엔 자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아까 금값 보셨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80년대 폴 볼커가 금리 인상을 20%까지 하면서 쭉 금값이 떨어졌잖아요. 이 자산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다. 자산 가격이 하락할 건데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금값이 폭등.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는 대비를 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대처를 잘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는 올라간다. 그러면 자산 가격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조정을 받거나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대처를 하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한 주가 시작되니까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